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 약 480조 원을 투자하고 1,000억 달러 상당의 LNG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는 대가로 수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한국이 무역을 완전히 개방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인 합의 사항과 의미, 이어지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이르 보사노로 전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정치 탄압 등을 이유로 브라질에 총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인도에 대해선 러시아와의 무역을 비판하면서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같은 구리 반제품과 관이음새, 케이블 등 구리를 사용한 파생 제품에도 50%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6월 산업 생산이 자동차, 반도체 등의 호조에 힘입어서 113.8을 기록해 석 달 만에 플러스로 반등했습니다. 소비도 의류와 화장품 판매가 늘어나 넉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운송장비 투자 감소에 따라서 설비 투자는 넉 달째 뒷걸음쳤습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초읽기에 들어간 노란봉투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는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하고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돼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히 대응할 수 없어서 산업 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뷰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뷰즈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이 8월 1일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전격 타결됐죠. 협상단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패키지인 마스가 프로젝트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태왕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예상보다 하루 앞서서 전격 타결됐습니다. 원래는 이 재무장관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회의를 하고 나서 합의할 줄 알았는데요. 전격적인 타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자세히 올렸는데 합의 내용 먼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서진교 원장님, 트럼프 대통령 SNS에 좀 상세하게 올렸잖아요. 그 내용 중심으로 합의 내용 좀 어떤 내용인가요? 근데 크게 얘기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호 관세가 우리 당초 25% 부과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 그걸 10% 포인트 낮춰가지고 예. 15% 상호 관세로 이제 상호 관세 부과를 낮췄다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예. 그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를 갖다가 3,500억 달러 투자를 네. 하고 특히 또 그 원유 등 그 에너지 관련의 수입을 위해서 1,000억 달러 정도 추가로 수입을 하기로 했다. 1,000억 달러. 예. 네. 우리나라는 대신 또 얻은 부분은 미국이 그렇게 요구했던 그 농산물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쌀과 쇠고기에 있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라는 그런 형태로 전체적인 그 협상 결과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쌀과 소고기는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제 브리핑을 하긴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직전에 이루어진 일본 그리고 유럽 연합과 비교해서 이번 전체 협의 결과를 총평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십니까, 김태환 교수님은? 잘했나? 일본과 어땠나? EU에 비해서 우리의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인 쌀 시장과 소고기 시장을 방어했다는 점은 두 국가에 비해서 우리가 잘한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방어했다는 건 잘한 점이다. 네, 그게 예. 비교되는 부분이고요. 예. 그에 비해서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앞선 두 협상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다치 15%인데 예. 결과적으로 15%이지만 한국과 미국은 FTA에 의해서 이 관세 이슈가 나오기 전에는 0%였거든요. 무관세였기 때문에 네. 결국 10%포인트만 낮추게 된 거고요. 투자 금액이 3,500억 달러를 총액으로 보면 네. 일본이 5,500억 달러가 GDP 대비해서 보면 한 14% 정도 되는데 EU도 27개 국가를 다 합하면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3,500억 달러가 우리 GDP의 한 19% 정도 되니까 이거는 조금 두 국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걸로 좀 더 과감하게 투자 협정을 맺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투자 규모는 좀 많고 자동차는 조금 아쉽고 네. 15% 우리는 원래 0%였으니까 그러나 쌀 쇠고기 개방은 막은 점에서 뭐 선방을 했다. 쌀 쇠고기 분야부터 잠깐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 대통령 정책실장은 쌀 쇠고기 추가 개방 않겠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SNS만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에 완전히 시장을 개방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트럭, 농산물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예. 그러니까 뭐 농산물 우리가 좀 더 뭐 수입하기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좀 있어요. 보는 사람들은 이게 좀 어떻게 뭔가 좀 입장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약간의 서로가 뉘앙스가 좀 차이는 나는데 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평소 발언과 예. 기존의 미국과 그다음에 일본, EU와의 협상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올렸을 때, SNS에 올렸을 때 그 내용들과 비교해 보면은 조금 더 우리 측의 설명 내용이 조금 더 사실에 가까운 거 아니냐. 신뢰할 만하다. 예. 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는 사실 그 농산물도 그냥 받아들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네. 좀 애매하죠. 지금 현재도 미국산 농산물을 잘 들어오고 있고, 잘 들어오고 있고 소고기도 수입을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영어 표현에 뭐 additionally 이렇게 추가라는 얘기들이 있었으면 아마 저는 조금 더 아마 개방이 좀 더 된 것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우리 측 설명이 좀 더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예. 쌀이나 최소한 그 쇠고기 문제에서는 추가 개방이나 뭐 논의 자체는 없었고 사실은 미국이 쌀과 쇠고기에 정말 꼭 개방을 요구해가지고 관철시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는가 생각해보면 실익은 그렇게 없거든요. 미국으로서는? 미국으로서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이제 그것이 좋은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 우리한테 정치적으로 매우 아픈 부분이니까 그걸 계속 요구하면서 다른 걸 좀 얻어낼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큰 규모의 투자로 나타나지도 않았나 뭐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 특히 쌀과 쇠고기 분야에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통령실도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는 우리가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이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에 쌀도 수입량 쿼터로 낮은 관세로 수입하는 일정 제한이 돼 있었잖아요. 이것도 뭐 풀고 그렇죠. 소고기 네. 30개월 미만도 네. 더 30개월 넘은 것도 소고기 수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있는데 뭐 우리 정부의 발표를 좀 신뢰를 한다면 양쪽 간에 근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고성이 오갔다 협상자에서 그런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만큼 서로 좀 민감했던가 봐요, 이 부분이. 네. 그 협상 장면을 우리가 추측만 할 뿐이지 실제로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우리 정부가 쌀과 소고기를 고수하겠다는 게 강경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또 미국으로서는 우리 쌀과 소고기를 지렛대로 삼아서 투자 금액을 그렇다면 쌀과 소고기를 방어를 하려면 적어도 투자 금액을 우리가 얘기하는 4천억 정도는 근접하도록 해라. 이런 요구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동차 그러면 일본이나 EU만큼 그렇게 12.25% 포인트로 낮출 수 없다. 뭐 이런 게 중간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협상단이 적어도 대통령실로부터 그런 마지노선으로서 쌀과 소고기 시장 방어에 대한 어떤 미션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미국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우리가 추가 개방 없다고 한 얘기 이외의 말이 나오면 안 될 텐데 조금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한미 간의 관계는 이제 우리가 동맹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가까운 안보 측면에서도 그런 트럼프 정실 미국의 혹시 배려가 조금 이번에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런 동맹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약간은 동맹이라기보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굉장히 그
돈, 이익의 실리의 이제 밝은 측면 또 강하고 그런 특성이 있는데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그의 실무 장관급이나 그런 레벨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 쪽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특히 최근에 어제 그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지금 한미 간의 군함을 포함한 이런 조선 협력에 대해서 중국의 국영 그 방송 매체에 의하면 굉장히 그것이 미국에 종속되는 그런 그 성향을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발언 아니요 중국의 방송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걸 보면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한미 간의 관계를 좀 잘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은 아마 미국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네요. 이번에 이제 투자 규모 아까 우리 생각보다 GDP 대비 조금 많은 3,500억 달러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1,500억 달러가 조선업 협력 펀드입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인데 이게 이번 협상 타결이 큰 기여를 했다고 협상단도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의미를 갖고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펀드. 지난해 11월 20일 대선 미국 대선이 있기 그 전후부터 이 조선 산업에 대한 언급은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꺼냈었고요. 그것은 곧 핵심은 그겁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의 해군력이 중국의 해군력 추적에 지금 상당히 밀리게 됐다는 거죠. 2020년을 전후해서 이미 해군 함정 수를 보면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미국 자체적으로 해군 함정을 건조하거나 혹은 유지, 보수, 정비할 그런 기술력과 그런 인프라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매우 부족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의 동맹 혹은 협력이 필요했었던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이 조선 협력을 조선 산업에 미국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카드로 좀 썼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아니 우리가 1,500억 달러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얻어낸 거는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뭐 그 내막들이 좀 더 이제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MRO라고 하는 유지 보수 정비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을 제쳐놓고 우리 국내에서 우리 조선소에서 정비하고 유지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것을 전적으로 안 했어야 된다. 이런 게 되지 않았을까. 뭐 그러니까 협상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은 해봅니다. 그런데 된지 안 된지 모르겠고 만약에 그것도 없이 그냥 덜렁 미국에만 우리가 미국 조선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만 그렇게 늘린다면 자칫하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 조선 산업의 공동화를 우려할 만도 하죠. 기술 이전 같은 거. 네,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기술자의 이전이 있고 지금 이미 거제 창원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 기능 인력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력이라는 것은 기술 인력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해서 미국의 그런 조선 산업에 진출을 하게 되면 그 기술 인력조차도 유출이 되게 되고 그럼 국내 산업은 자칫하다가는 산업 생태, 조선 산업의 생태계가 조금 차질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죠. 앞으로 조선업이 미국이 조선업을 다시 재건하면 우리한테 발주 수주도 줄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보면. 그렇죠. 지금 김태환 교수님 지적하는 것처럼 이제 국내 조선업에 약간 공동화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고는 저는 이제 동의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1,500억 달러를 일단 미국에 투자했다면은 그 투자의 대부분은 지금 김영범 실장 얘기대로 융자나 융자 보증이 될 것이고 그 돈을 과연 누가 쓸까?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 쓸까가 핵심인데 그 기업이 쓸 것이 아마 저는 우리나라 기업이나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예를 들면 조선소를 새로 지어준다든지 배를 만든다든지 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미국에다가 1,500달러를 갖다 투자한다고 하지만 그 돈을 쓰는 사람은 우리 기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미국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한미 간 합작 기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또 지분 투자한 기업이 또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배를 만들고 그다음에 건조하고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누가 있나? 결국 우리 기업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사실상 1,500억 달러를 우리가 투자한다 그래도 실제 그 혜택은 상당 부분 우리 기업으로 올 것이다라고. 그런 입장에서 저는 1,500달러의 투자는 사실은 조금 일반 다른 투자와는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고 바로 그것이
미국과 한국 간의 조선 분야의 산업 협력의 구체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지금 1,500억 달러는 이제 조선업 협력 전용 펀드이고요.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여러 산업이에요.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자, 2,000억 달러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것도 우리 기업이 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다. 김영우 실장은 뭐 대출이나 보증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 그러는데 상무장관은 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미 상무장관이 수익의 90%는 우리 거야. 미국이 가져간다. 이거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부분이 매우 애매한 부분이고요. 네. 블랙박스라고 보여져요. 일본과의 협상했었을 때도 그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일한 발언을 했거든요. 90은 우리 거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투자자가 자기 돈을 투자를 했는데 90을 남을 주고 10만 가족을 그걸 투자를 하겠느냐. 이게 뭔지 해석하기가 좀 쉽지 상식적으로 않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전형적인 트럼프식의 어법을 조금 이렇게 파고들어서 보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추측을 해봅니다. 거기에 투자 수익을 우리는 순수한 투자 수익을 생각을 하는데 투자로서 비롯되는 경제적 이익 전체를 그 포션 안에 뒀지 않았을까. 이를테면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에 투자를 했어요. 일자리가 생길 거죠. 그 일자리 생긴 건 당연하죠. 미국에 투자를 그렇죠. 했으니까. 미국에 그 일자리 생긴 것도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해서 그게 일자리를 금액으로 하면은 뭐 90% 안에 포함되고 이러지도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투자 수익으로만 보면은 그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렵다. 우리 서진교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뭐 다시 투자하는 뭐 그런 의미인가? 비슷한 생각인데 일단 김영범 실장 설명으로는 그것도 이제 좀 모호하긴 하지만 투자로부터 수익이 생기면은 다시 또 그걸 재투자하는 재투자. 거니까 결국은 미국에 계속 남아 있으니까 그러면 미국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전체 우리가 이제 2천억 또는 뭐 3,500억 투자 중에서 그게 많을 건가 하면은 일본의 예를 볼 때는 일본이 이제 그 협상 대표가 협상 이제 마무리한 다음에 NHK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나온 발언 중에서 그 부분이 이제 또 일본 기자가 물었죠. 질문해가지고 그러면 또 5,500억 달러는 큰 막대한 투자인데 그 중에서 실제 그 규모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기업들이 실제 직접 투자하는 게 얼마나 될까? 직접 투자하는 돈이 얼마냐 그러니까 그 협상 대표가 하는 말이 1에서 2% 정도입니다라고 1~2%.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대출이고 뭐 대출은 보증이고 그래서 1에서 2% 투자하더라도 그거 사실은 90% 갖다 미국으로 가져간다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데 그때 협상 대표 설명은 그런데 실제 그 돈을 가지고 투자했을 때 그게 순수하게 미국 기업이 될지 일본 기업이 될지 합작사가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투자해가지고 그 해당하는 분야에 그 사업을 해서 그게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운용에 따라서 많은 위험의 리스크를 지는데 리스크에 따라서 그것이 꼭 90%도 될 수도 있고 지금과 얘기한 것처럼 다시 재투자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것을 합쳤을 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과시용으로 얘기하는 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설명이 있었으니까 저는 또 우리나라도 그런 우리 아무래도 일본 다음에 우리가 협상을 했으니 아마 일본 걸 굉장히 많이 참조했을 거다. 그리고 그런 지혜와 어떤 영리함도 아마 거기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3,500억 달러 투자 얘기를 했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1,000억 달러의 LNG 그리고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에너지 관련 제품 이렇게 1,000억 달러를 좀 추가로 수입하는 거가 될 텐데 우리가 보통 이 에너지 이 정도 수입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를 수입을 줄여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차피 에너지는 수입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시장을 바꾸는 거죠.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좀 느리겠다라는 것을. 그것은 사실은 1,000억 달러든 뭐 이 정도 규모는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만하고 우리로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주로 LNG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많이 수입하는 그 대상국가 카타르 중동 쪽인데 뭐 캐나다라든지 이런 국가로부터 미국으로 좀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또 LNG는 수입 물량 계약이 장기 계약을 하고 10년, 20년 이렇게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바로 단년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어서 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미국과의 LNG 계약을 통해서 LNG 수입의 좀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 우리나라 전체의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 제품 전체 수입액이 연간 약 한 1,100억 달러 가까이 됩니다. 1,100억. 네, 연간. 그러니까 벌써 1,000억 달러는 넘어섰죠. 근데
그 중에서 미국산이 대충 원유와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한 170억 달러 연간 그리고 거기에 지금 뭐 LPG까지 다 합치면은 대략 한 1년에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 관련 제품이 한 220억 달러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약속한 것이 대략 임기 기간 동안에 그렇게 약 한 4년 정도 동안에 트럼프 임기 기간이죠. 네, 4년 달러. 동안에 약 한 1천억 달러를 또 수입한다고 그랬으니까 매년 한 250억 달러고 지금 현재 220억 달러 정도 수입하고 있으니까 30억 달러 정도는 뭐 약간의 수입선 전환하는 정도니까 큰 별반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동안에 현재 수입하고 있는 정도에다가 한 10% 정도 조금 더 하는 수준으로 거죠. 해석을 하면 된다 이거죠. 예, 추가로 이만큼 늘린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런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자동차 관세였거든요. 일본, EU 다 15%.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15%인데 우리 FTA가 있어서 0%, 15%로 결국 올라간 셈이 그렇죠. 된 거잖아요. 예. 현대자동차 관련 자동차 주가들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오늘. 예. 그러니까 개미 투자자들도 이 부분은 조금 실망한 것 같아요. 예. 이 결과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자동차의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좀 더 적게 이렇게 완화된 것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 좀 아쉬움이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마도 기아, 현대자동차 아마 주가가 5, 6% 네.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미국 시장 내에서 경쟁하는 국가가 일본과 EU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에는 우리가 2.5%의 그런 효과를 경제적 가치를 가졌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우위를 가졌었던 우위에 부분인데. 있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사라지게 된 거고요. 실제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가 미국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60%가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 정도는 수입을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 경쟁 국가들 간에 이제 한국, 일본, EU 간의 경쟁 구도에서 그런 22.5%의 그런 베네핏이 이제 사라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큰 부분이죠. 예,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조금 어려웠던 거죠. 일본과 유럽이라는 또 파트너도 있기 그 때문에. 부분뿐만 아니라 뭐 한 번 덧붙이면요. 우리 전체 자동차 수출 가운데 미국에 대한 수출이 49%예요. 49.1%이고 자동차 부품만 보면 전 세계 부품 수출 규모 중에서 35%가 미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에 대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의 어떤 경쟁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번에 협상 결과 이렇게 나온 것이 좀 아픈 부분이죠. 그러네요. 자동차 외의 다른 산업,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별 언급이 없었던 거고 또 혹시 뭐 반도체나 의약품도 얘기가 좀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반도체와 의약품은 아직 아마 한 2주 정도, 한 10일 정도 후에 아마 미국이 232조 이제 국가 안보에 의한 어떤 영향을 갖다 조사한 결과에 근거해서 아마 발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근데 지금 그 합의 내용 보면은 우리가 일본 것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일본이 이제 합의 내용이 최소한 어떻게 됐든 간에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 우리도 미국이 어떻게 관세를 매겨서 설정하든 간에 남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는 그런 정도로 합의됐고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철광과 알루미늄은 사실 지금 현재 50% 관세가 지금 부과되고 있는데 현재요? 네. 힘들죠. 어려운데 이 부분은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과 EU가 협상한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그 내용이 좀 모호한데 그 미국의 EU의 협상 대표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협상 끝난 다음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쿼터 협상을 하고 있다. 쿼터 협상을 하고 있다. 쿼터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협상이 계속 진행될 때까지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50% 관세가 적용될 거다. 그런 내용의 설명을 하더라고요. EU에서요? 예, 네. 그걸 바꿔 이해를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과 EU 간에 쿼터, 철강과 알루미늄은 쿼터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얘기는 무관세 협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정도의 뭐가 협상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합의 사항이 우리 3,500달러 투자, 1,000억 달러 에너지 수입 외에 기업들이 별도로 또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이준의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만나기로 돼 있는데 그때 기업들이 뭐 발표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부분이 좀 예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 한미 정상회담을 이제 2주 내에 하게 된다면. 예, 그 자세한 내용들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3,5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한 데에서 플러스해서 기업들이 더 투자 약속을 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 경제에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거다. 우리한테. 저는 그거는 오히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정상회담을 해서서는 우리가 오히려 좀 받아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조금 전에 우리 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철강도 우리 2017년에 한미 FTA 개정을 하면서 쿼터가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50% 관세가 부과되어 있는데 쿼터 정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직전 3년도에 70%인가 그 양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쿼터는 없애는 건 이번에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그게 아니라면 8월 1일 이후에 8월 한 달 동안이라든지 가까운 시일 내에 철강 알루미늄 한미 FTA에 근거한 양자간 협상을 하자라는 약속 정도는 받아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2주 후에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가 보따리를 더 가져갈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받아와야 될 것. 이를테면 3,500억 투자를 하면서 미국 내에 규제라든지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프리빌리지를 받아낼 것들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네. 자,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가 또 좀 뭔가 보따리를 가져갈 게 아니라 우리 또 얻어내는 걸 생각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번 한미 관세 협상회에서 언급되지 않은 그동안에 뭐 비관세 장벽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협상에서는 뚜렷한 그런 게 잘 보이질 않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앞으로 좀 더 진행이 될까요? 미국이? 예, 그렇죠. 지금 현재 EU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미국과 EU의 협상안을 갖다 보면은 비관세 장벽 문제는 양국이 서로 해결을 하는 방향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라는 내용의 문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저기 워싱턴 우리 저희 한국 대사관에서 설명을 했지만 비관세 장벽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제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워싱턴을 방문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얘기 중에서 하나 빠진 게 지금 국방비, 방위비, 방위비 문제가 남아 있어서 아마 그런 형태 문제를 갖다 조금 논의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왜를 지금 2천억 달러에 속하는 그 대상되는 산업 분야가 대개 이제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원전 쪽이었는데 그 외에도 뭐 일반 식품 기업이라든지 제조업 중에서 대미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뭐 조금 더 투자를 갖다가 조금 더 늘려줄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방위비 문제와 합쳐서 그런 그 투자를 갖다가 조금 더 생각하면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위비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상당히 이게 국민들도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상회담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정부도 조금 어느 정도 좀 더 부담할 거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할 생각을 가지든 안 가진 틀림없이 요구를 할 겁니다. 더 요구하니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9배, 10배 이렇게 뭐 10조 달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10조 달러면 10조 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부담하고 있는 게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와. 일본이 한 2조 5천억 정도. 그런데 틀림없이 청구서를 요구를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페이크에 넘어간 겁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원스톱 쇼핑이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그러면은 패키지 딜로 가나 보다라고 우리 막 주섬주섬 준비를 하고 있었더니 싹 뺀 거예요. 그래서 이 협상에서 방위비를 싹 빼고서 또 2차적으로 2차, 3차로 뭔가를 이렇게 우려내겠다라는 그 작전이 지금 그대로 트럼프 페이스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지금 협상이 좀 끝났지만 사실상 여러 가지 앞으로 나온 과제도 있고 걸림돌도 있고 또 협상 이후에 양쪽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또 해석이 조금 달라지는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전격적으로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태왕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후퇴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매파적 성향을 확연하게 드러난 건데요. 하지만 연준 이사 2명이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을 내면서 연준의 균열이 생겨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 모시고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상대로 연준 금리 유지를 했습니다. 동결 예상했던 바인데 뉴욕 증시가 많이 떨어졌죠. 연준 의장의 발언이 결국 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됩니까? 네, 예상대로 연준은 동결을 했지만 파월 의장은 여전히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연준의 멘트는 나오지 않았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다만 앞서 언급 주셨다시피 7월 FOMC에서의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상황은 연준의 이견일 것 같습니다. 연준의 이견.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보우먼 부의장과 월러 의사가 금리 동결에 대해서 금리 인하라는 반대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두 분이. 네. 사실 이제 7월 FOMC 전에 시장에서는 반대가 1명이냐 또는 2명이냐에 대한 그런 이견들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반대표가 2명 나오면서 결국에는 연준 내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향후에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은 오히려 자극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FOMC 직후에 주가는 빠지고 미국 국채 금리도 단기물을 위주로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결국에 저희가 9월 FOMC 전까지 확인해야 될 건 파월 의장이 강조를 했듯이 경기에 대한 지표일 것 같고요. 예. 고용이라든지 소비 관련된 그런 하드 데이터들의 부진이 확인이 될 경우 시장의 9월달 금리 인하 내러티브는 강화될 수 있고 반면에 그게 아니라 이제 파월 의장이 불안했던 요인 중 하나였던 인플레이션이죠. 관세 여파 때문에 향후 이제 3분기, 4분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재반등하기 시작한다면 시장의 내러티브는 이제 인하가 아니라 동결적으로 쏠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번 제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이제 금리의 인하 가능성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9월에 맞습니다. 네, 인하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준 이사 2명, 보우먼 부의장, 월러 이사가 소수 의견을 낸 거잖아요. 연준에 이제 FOMC에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12명이죠. 네. 그 중에서 이렇게 연준 소속 이사 중에서 2명이 소수 의견을 냈다. 그러니까 의장의 반기를 들은 건데 이런 경우가 좀 과거에도 있었어요? 굉장히 드물죠. 거의 33년, 35년 이 정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인하에 대한 비유로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는 7월달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면서 시장에서 7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킨 가장 큰 이제 인물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보우먼 부의장까지 여기에 가세를 하게 됨에 따라서 향후 트럼프 관련된 이사들의 금리 인하 입김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점들이 강조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친 트럼프파입니까 혹시? 맞습니다. 이제 보우먼 그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의장이 이제 대통령이 지명한 이제 인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월러 같은 경우에는 차기 연준 의장으로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최근에 파월 의장 해임설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파월 의장이 연준법상 특정한 불법적인 행위를 행하지 않는 이상 공식적으로 해임을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지금 시장의 관심은 기울고 있는데 결국에는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없다면 결국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준 내 이사들을 트럼프 정부의 사람들로 채울 수 있다라는 2차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파월 의장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금리를 내리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번 7월 FOMC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금리를 내리라고 계속 윽박 질렀잖아요. 맞습니다. 직접 또 연준에 가가지고 건물 공사하는 것도 둘러보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전혀 개의치는 않았습니다만 파월 의장은 그런 거는 좀 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 네, 사실 이제 7월 FOMC 발표 직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7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다만 이제 9월 달에는 인하를 한다라고 했다라는 그런 발언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앞서서 파월 의장을 의식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파월은 워낙 연준이 독립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취지에 맞춰서 금리 결정을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이제 무언의 압박감들을 느끼고 있는 점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파월 의장이 7월 FOMC에서 굉장히 신중한 그 발언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의 압박을 어느 정도 조금 의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뭐 결국에는 이제 지표의 둔화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파월 의장도 9월 달에는 더 이상 금리 동결을 고수할 만한 면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씩 시장에서 달라지고 있는 점들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제 4.5%라는 기준금리가 꽤 장기간 유지가 되면서 5회 연속 동결 결정이 지속이 되면서 네. 고금리 부작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4.5%로 높은 수준이 계속되는 기간의 부작용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모기지 금리의 상승 때문에 주택 시장의 위축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주택 재고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주택 판매는 저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향이 나타나네요. 그 네. 높은 금리의 영향이. 주택시장에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뭐 엊그저께 발표된 케이스 실러 대표적인 주택 가격 지수죠. 이런 가격 지수들이 전월비 마이너스 세로 꺾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택 구입을 하겠다라는 서베이의 지표 자체도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 이제 미국 GDP에서 주택 관련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에서 16% 정도인데 네. 뭐 당연히 적진 않죠. 네. 주택 부분의 위축이 이렇게 장기화되다 보면 결국에 미국의 소비 관련된 지출들은 꺾일 수밖에 없고 2차적으로는 고용 관련된 지표에서도 크랙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다 보면 결국에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끔 만드는 배경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좀 주택 시장에 이런 상당히 고금리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그런 고금리가 계속 유지됨으로 생기는 변화, 부담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주택 관련된 주택이고. 지표고 두 번째로는 고용 관련된 위축들이 고용. 있겠죠. 뭐 당연히 이제 비용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기업들의 조달 구조 자체,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구조 자체도 과거 대비해서는 보다 높은 비용들을 계속 조달을 사용돼야 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이제 뭐 캐펙스 투자라든지 고용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추측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이번 주에 이제 7월달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중요한 지표가 곧 맞습니다. 나오네요. 뭐 사실상 어제 ADP 민감 고용은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안심할 수 없는 게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ADP 민감 고용과 이제 정부의 비농업 고용 지표 간의 괴리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뭐 ADP 고용이 잘 나왔다고 해서 뭐 이어 발표되는 민감 고용, 그 비농업 고용자 수가 증가할 거라는 확신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컨센서스도 7월달에 비농업 고용은 10만 명대 증가로 줄어들 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 이 숫자 자체가 기존 대비해서 줄어드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결국에 실업률 자체도 조정을 받게 된다면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두 축이죠. 소비와 그리고 두 번째로 고용 지표의 불안 때문에 연준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표가 나온다면 연준 의장도 9월 달에도 계속 본인 생각대로 버티기나 이거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압박할 때는 또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2분기가 뭐 3% 성장률이 나왔다면서 예상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네요, 이건 또. 네,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선쇼로 미국 경제를 조금 불안하게 만들었던 관세 관련된 수출 관련된 지표들이 순수출이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2분기 성장률이 깜짝 반등을 했습니다. 3.0% 정도로.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뭐 연준이 뭐 조금 임박하게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성장률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두 번째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는다면 뭐 4.5%라는 금리 수준은 미국의 경기 측면을 생각했을 때는 중립금리 이상, 뭐 결국에는 경기를 수축시키는 금리 레벨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상화에 대한 논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안정적인 성장률과 반대로 생각하면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뭐 적어도 뭐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대로 뭐 3%포인트의 금리 인하 폭은 아니겠지만 뭐 올해 2번 그리고 내년 최소 3회 이상의 금리 인하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우리도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했는데 우리에 앞서서 유럽연합 EU도 했고요. 그에 앞서서 일본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대체로 15% 선에서 지금 합의가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게 물가의 영향을 처음에 관세 영향을 많이 우려했잖아요. 파월 의장도 지금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관세가 미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잘
약한 겁니까? 잘 안 나타나는 겁니까? 이게 결국에 저희가 체감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중요하겠죠. 네. 결국에 늘어난 관세 부담을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100% 전가를 시킨다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는 여기서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업들의 트렌드를 보면 미국의 소비 지출 자체는 이전 대비 꺾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이제 관세 인상 때문에 모든 관세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시키면 오히려 소비가 더 위축되는 부작용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재고, 판매가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비용 자체도 굉장히 낮을 뿐더러 뭐 최근에 이제 감세법이 통과되면서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세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법인세 인하로 대응을 해줬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전 대비 100% 소비자 가격에 이 부분들을 전가시킬 이유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재 대비해서는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들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이꼴 이제 인플레이션 네. 상승이 아니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 국면은 맞다라는 게 트럼프 측 주장이고 네. 뭐 파월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가 더 확인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인하를 요구하는데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도 불구하고 김명실 의원은 이제 9월에는 낮추는 쪽으로 환경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지금 FOMC가 이제 세 차례 남았나요? 9월, 11월, 12월 세 차례 남았습니다. 세 차례 남았잖아요. 네. 한 2번 정도 더 내릴 거라 이렇게 지금 보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뭐 9월, 11월? 12월 보고 있습니다. 9월, 12월? 네, 맞습니다. 왜 또 11월이 아니라 혹시 12월로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FOMC 관련된 점도표가 이제 리비전되는 시기가 9월 달과 12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예.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더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고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워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9월 달, 12월 달이 뭐 조금 합리적인 시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최근 미국이 연달아 지금 우려했던 관세 갈등을 좀 협상으로 계속 좀 타결시키고 중국과는 조금 연장을 했잖아요. 이게 증권 시장이나 채권 시장 이런 자본 시장에는 좀 영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크지 않습니까? 일단 사실 오늘 오전에 장전에 15% 관세 결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발표된 직후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폭 올라가다가 조선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하락세로 반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채권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전까지는 한국은행의 8월달 금리 인하 전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8월이요? 네. 근데 이제 관세가 25%에서 15%로 예상보다 조금 낮게 발표가 되면서 그러면 경기에 받을 수 있는 타격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서둘러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는 시각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채권시장에서는 8월달 금리 인하 전망에서 10월달 금리 인하 전망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우리의 경우에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8월 금리 인하 예측도 있었습니다만 하긴 뭐 지금 또 부동산 시장을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김명실 의원도 8월 금리 인하는 우리 한국은행 금통의 8월 금리 인하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나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8월 금통위가 8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6월 17일 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지금 직전 7월 금통에서 하는 총재가 결국에는 금리 인하의 사이클 자체는 계속 가져갈 건데 결국에 집값 확인, 뭐 대출에 대한 둔화 확인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남은 8월의 기간 동안 627 대책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면 저는 8월달 금리 인하 자체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한국과 미국의 관세율은 기존은 2.5%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25%까지 올라갔고, 뭐 처음에는 40%까지 올라갔다가 25%까지 내려왔고, 현재는 15%까지 줄어든 상태인데 이게 뭐 타코 효과라고 하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비포와 애프터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2.5에서 15%가 됐어요. 올라간 거죠. 그쵸, 또 어떤 굉장히 제품들은 큰- 또 한미 FTA 때문에 0%였는데 맞습니다. 15%로 올라간 네, 거죠. 맞습니다. 당연히 국내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고요. 뭐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기업들의 마진 측면에서는요.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상반기까지는 선수요까지 포함돼서 국내 수출이 나름 선방을 했어요. 근데 하반기부터는 직접적으로 선수요가 끝나고 수출 관련된 부분들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직전에도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국내 무역 구조를 보면 대미 무역 흑자 의존도가 작년에 107%였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뭐 일본이나 베트남이나 유럽 쪽에서 적자가 터졌던 걸 미국에서 흑자로 다 메우던 구조였다는 거죠. 예.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에서 수출 10%만 터져도 그렇죠. 연간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예요. 저희가 30% 정도 터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YOY 기준으로 연간 수출은 6%가 빠집니다. 작년에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 8%였는데 네. 올해 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빠진다면 국내 GDP에는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뭐 저희는 IMF에서도 엊그저께 국내 올해 성장률을 0.8%로 발표를 했지만 예. 단순히 뭐 추경이라든지 경제 정책만으로는 현재 뭐 1%대 성장률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재정적 효과 플러스 8월 달에 금리 인하라는 통화 정책까지 병행될 필요가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한미 협상 15%로 전격 타결됐다가 좋아할 일이 아니라 FTA 0%에서 15%로 관세가 올라간다. 그때 우리 수출업체들이 어떤 타격을 받을 것이냐가 또 우리 경제에 큰 악재, 걱정거리로 작용한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인가요? 국채를 꽤 많이 사서 뭐 투자 보유액이 20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하는데 국채 흐름 뭐 좀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값이 올라가니까 좋을 텐데 그런 전망입니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 사실상 단기간에 미국 국채가 이제 의미 있는 방향성을 가지고 금리가 내리기는 좀 어렵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9월 달 FOMC까지 여전히 이제 1, 2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날 미국의 3분기 미국 국채 발행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기존 계획이 3분기 국채 발행이 한 4천억 달러였다면 네. 지금 3분기 수정된 발행 계획은 1조 달러대로 훨씬 늘어났습니다. 네, 많이 늘었네요. 물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뭐 단기채 위주로 구성이 될 건데 뭐 절대적인 발행량 자체가 2분기 대비 3분기에 늘어났다는 점은 채권 시장이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네. 뭐 여전히 3분기까지는 미국 국채 금리는 조금 보수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이 부분들이 마무리되고 9월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내러티브가 강하게 형성되는 뭐 3분기 말이라든지 4분기 초반 시기가 미국 국채 금리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 연준 FOMC 금리 유지 결정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명실 IM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한미 관세 협상은 애당초 불리한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빨리 타결됐는데요. 3,500억 달러 투자, 1,000억 달러 LNG 수입, 농산물 개방을 약속하고 얻어낸 것은 15% 관세 인하입니다. 정부는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죠. 우리 제조업의 기술력과 투자 여력 없이는 불가능한 협상이었습니다. 1등 공신은 협상단이 아니라 투자 보따리를 채울 기업들인 거죠. 그런 기업들을 국내에서는 반기업 법안으로 들볶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SBS BG 경제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